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임플란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젊은 층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치료 기간과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임플란트 치료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과거에는 확실히 어려운 치료가 맞았어요. 근데 현재는 확실히 기술이 진보했고 이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단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진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끝낸 친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단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보다 더 짧은 기간이어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임플란트 치료가 이틀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가능합니다. 하루만에요? 만약에 혹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뭐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치아가 앞니가 부러졌다고 해도 당일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방송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꼭 유 원장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의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얼마나 단축됐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는지 설명을 도와주실 이 원장님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문상원 원장님 그리고 차승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사실 치아를 빼지 않고 자연 치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고 어떤 기술을 타용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이야 사실 임플란트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낯선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적은 수의 치아나 치아가 한 개 정도 상실이 되었을 때는 그 인접치를 삭제해서 하는 브릿지 치료를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치아에 상실된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완전 무치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를 이제 치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옵션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1960년도 이후에 스웨덴의 브레네막 교수님께서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외산 임플란트가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활성화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가 넘어서는 이제 국산 그 메이저 기업들도 그 임플란트의 그 국내화, 그러니까 자체 개발 및 그 범용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네.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그 기능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보기에도 훨씬 자연스러운 네. 그런 임플란트 치료가 첫 번째 치료 옵션입니다. 번거롭게 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진짜 치아처럼 인공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정확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시술 가이드 기술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던데 이게 뭐죠? 네, 그 나의 치아를 내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게 바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네. 그 빠져 있는 내 치아를 대신한 임플란트가 가장 정확한 위치에 가장 정확한 깊이에 이렇게 다시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이드라는 도움 장치 없이도 그 임플란트를 아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에 잘 심는 이제 뛰어난 임상의 원장님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술자의 컨디션이나 그 환자분 치족을 상태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술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전 석고 모델에서 가이드를 만들긴 했는데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네. 그 치아를 석고 모델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번거로운 작업이 이제는 모두 다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어떤 보초를 올릴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 이제 새로운 그 임플란트 수술을 모의 수술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수술을 시작했을 때 이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핵심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신경관이라든가 뼈의 위치 등을 적절하게 본 후에 우리가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잡는 게 아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께서 예전처럼 석고 모델을 뜨는 게 아니라 구강 스캐너로 그 입안 모양을 정확하게 디지털화하여 한 영상과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그 3차원 CT를 찍은 영상을 토대로 그 두 가지 영상과 자료를 토대로 내가 어떤 곳에 임플란트를 하면 제일 좋은지 특히 위턱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복잡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뼈가 그 아주 얇으신 분도 있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턱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그 컴퓨터로 미리 디지털화한 그 수술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 정확한 깊이로 내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가이드 기술을 유 원장님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디지털 가이드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 장점이 많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해서 오차를 없애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자분들의 불편이라든가 출혈을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요. 환자분 입안에 있는 치아나 그 잇몸의 형태를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닝에서 얻어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3D로 그 제작이 된 스캐닝한 데이터와 그 환자분이 그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CT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두 개를 정합 그리고 또 오차를 보정을 하여서 안정적인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대한 그 3차원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정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서 수술하시는 집도의가 그 모의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 모의 시술한 결과를 토대로 그 최종적인 치료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 치료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수술 가이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투명한 아크릴 레진과 그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는 금속상의 메탈 슬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네. 굉장히 정확할 것 같다. 그리고 네. 시간도 단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환자에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에 맞는 또 치료 과정을 설명을 또 해드리는 거니까 환자라고 해도 더 안심이 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점이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을지 이 부분도 문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미리 내가 그 술자가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 심을 공간을 미리 정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술보다 그 정확하고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빠른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정했기 때문에 잇몸을 거의 절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는 최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 통증이 감소를 하고요. 네. 많이 붓게 되는 경우도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소 절개가 가능한 거는 뭐 때문이죠? 이제 어느 위치에 심을지, 그 다음에 잇몸을 열지 않고서도 그 얼마만큼의 뼈가 있는지 미리 CT를 통해서 그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리 내가 잇몸을 열지 않고서도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점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런 뭐 오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디지털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디지털 가이드가 장점이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 디지털 가이드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요? 이 디지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꼭 추천해 줄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임플란트는 금방도 설명을 원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시술 네. 시간이 적게 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소 절개 또는 무절개로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통증과 부종이 적고 그다음에 감염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는 수술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고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압이나 당뇨 등 이렇게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출혈이 걱정이 되시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도 최소 침습을 이용해서 출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치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성을 낮춰야 하는 분들, 출혈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치아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다 빠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임플란트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제 이를 다 상실을 해서 이가 하나도 없거나 그다음에 대부분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 전체 틀니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혹은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잇몸에 그 고정이 되지 않는 착탈식 틀니이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불편하지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네. 틀니를 쓰다 보면 이제 틀니가 잇몸뼈나 잇몸을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잇몸뼈가 좀 이제 흡수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은 틀니를 다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이제 오버덴처라고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라고 해서 이제 한쪽 턱에 이제 2개 또는 4개에서의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 그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그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반고정 상태로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이십니다. 네.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너무 불편한, 정말 잘 만드는 분이 아니시면은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력만 좀 버텨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전체 내 치아 상실한 부분을 전체 임플란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다수의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 개수만큼은 아니지만 8개에서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자연 치아처럼 이제 보철물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 디지털 풀 아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예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20-30년 전부터도 이게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한쪽 턱당 4개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요. 이제 윗부분에는 틀니처럼 생긴 실제로 틀니보다는 더 단단한 모양의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보철물과 나의 임플란트를 이제 그 나사로 이렇게 네. 조이는 형태의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잇몸뼈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보철물에서 이렇게 핑크색 부분에 잇몸도 재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장점이라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그 비용이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술 시간도 보철을 하는 시간도 한 절반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기술도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는데 네.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선택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대안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디지털 풀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풀아치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오론 4, 오론 6라고 하는 요 디지털 풀 아치에 대한 그 보철 방식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처음에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셔서 그 틀니를 사용하고자 저희 치과에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씹는 힘도 너무 강하시고 그다음에 이 틀니에 적응을 실패하셔서 그 잇몸 점막에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틀니는 한두 번 이렇게 고쳐주시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틀니는 정말 고생하시면서 수리해가시면서 쓰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스럽고. 네. 경제적인 비용이 좀 부담되셔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이제 디지털 풀 아치 방법의 보철을 시행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한쪽 턱당 한 6개씩 정도의 임플란트를 그 수술 때 심고요. 네. 실제 이제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그 CT 3차원 CT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지 다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술 당일 1차로 바로 임시 보철로 이렇게 그 틀니처럼 틀니 모양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고정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떤 유동식이든 죽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임시 보철을 했고요. 네. 아까 같은 이건- 분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와, 네. 최종 보철도 이제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반, 2달 정도에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에 네. 비해서 뭔가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면서 또 육안으로 딱 보더라도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게 되셔서 너무나도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를 대체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임플란트에도 제조사가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국산하고 또 해외 이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산하고 수입산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조사와 임플란트 수명이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한데요. 차 원장님 설명해 네. 주시죠.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때 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어떤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를 환자분에게 시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거는 우리 치과 의사지 임플란트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 말에서 유추를 하셨겠지만은 그 임플란트의 각 제품별로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화된 이제 많이 쓰이는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성공률과 수명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산 임플란트도 이제 한 3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이 국산 임플란트의 그 성공률과 수명을 이제 조사한 여러 논문과 참고 자료를 보면은 그 안정된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기술과 임플란트 형태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네. 이제 그 가장 최신 안정화된 기술이 대부분의 임플란트 표면에 그 적용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임플란트의 종류보다는 식립하는 그 수술 의사의 그런 숙련도와 그 다음에 정확한 식립 위치가 그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하지만은 이제 각 회사별로 약간의 그 임플란트 형태와 그 식립하는 프로토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이제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신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플란트의 제조사보다는 네. 숙련된 의사의 스킬,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이 식립 위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거는 일단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 치료 방법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했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크게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먼저 크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변 잇몸과 뼈에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 기계적인 임플란트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서 생기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붙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그리고 이제 잇몸에 생긴 염증이 뼈로 내려가서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래서 이제 뼈가 이제 녹아가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상실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 기계적인 문제를 보면은요. 그 임플란트 보철물 자체가 이제 환자분이 식사를 하면서 파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 지대주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에 그 연결시켜주는 나사가 풀리면서 생기는 나사 풀림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나사를 조일 수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나사 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홀이 메꿀 수 있는 재료로 이제 저희가 메꿔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쓰게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복하는 재료다 보니까 잘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그 지대주 자체가 파절이 되거나 아니면 밑에 뿌리 부분 자체가 완전히 깨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진짜 매한가지이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항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아, 네. 누구나 이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요, 적정한 임상 실력에 풍부한 그 원장님 치과에서 시술 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시술 이후의 유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의사가 자주 바뀐다거나 이런 치과는 피하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저렴한 치과도 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디지털 임플란트가 뭐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잘 심겨져 있는 경우가 중요하니까 이제 믿고 네. 그 치과를 다니시면 되시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세 번째로 이제 환자의 관리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꼼꼼하게 그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가 좀 힘들 경우에는 이제 늘 그 치과에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두 분 원장님들 모시고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닥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8시 한 25분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홍규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치아 교정 요즘에는 중년층뿐만이 아니라 노년층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그 교정 방법도 또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령별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정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부정교합이라든가 뭐 주걱턱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하는 거를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최 원장님, 그 어떤 경우에 교정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제 치과에 오시는 교정 상담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돌출입, 돌출입. 그리고 뭐 뻐드렁니라고도 하는데 덧니, 그리고 또 치간이개라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비뚤거리게 난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앞니가 이렇게 공간이 남아서 좀 벌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물리는 교합보다 또 윗니와 아랫니가 반대로 물리는 환자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 교정을 해야 하는 사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부정교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그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네. 또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기 네. 위해서 네.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서 진행한 환자분의 이 모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 예, 실제 모델입니다. 네. 이제 부정교합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교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교합이라는 단어는 이 모델에 이렇게 보이다시피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부정, 그러니까 아니부, 바를 정이거든요. 네. 이 교합 상태가 바르지 않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덧니를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이런 식으로 윗니와 아랫니가 바르게 물리지 않는 경우에 치아 교정을 통해서 부정교합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합의 뜻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부정교합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교합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학생들을 환자분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오셨을 때 네. 대부분 저는 덧니가 있어요. 저는 입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오시니까 네. 보호자분들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두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닮은 꼴일 확률이 높거나 두 분 중에서 그 자제분들이랑 같은 소견이 없다. 그러면 혹시 할머니나 아니면 사촌,
뭐 삼촌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이 비슷한 소견을 갖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네요. 그 외에도 뭐 화면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부종교합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치아의 크기와 턱 크기와의 부조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치아는 위아래 좌우로 보통 32개 정도를 정상적인 개수로 사람은 갖고 태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치아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치아를 갖고 태어나면 그러면 일반적인 턱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치아가 작으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반대로 치아가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치아끼리 삐뚤빼뚤하게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밸런스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걱턱, 네. 아까 저희 MC분도 말씀하셨지만 아래턱이 과하게 성장한 경우에는 주걱턱, 반대로 아래턱이 조금 왜소해 보이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턱 크기 사이의 부조화도 있을 수 있고 32개의 치아 수를 원래 정상적으로 갖고 태어나지만 또 1개, 2개 덜 갖고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과잉치라고 해서 치아 개수가 더 많이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치아 수의 이상 그리고 치아가 태어나서 전체적으로 순서가 있거든요. 뭐 어떤 영구치가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기능적인 장애를 겪게 되어서 치아가 맹출하는 순서, 치아가 이제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순서에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경우, 뭐 전니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뭐 조기에 이제 상실되거나 또 뭐 손가락 빨기라든가 뭐 혀 내밀기 뭐 이런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는 경우도 그것도 이제 이건 선천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종교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언청이라고 하죠. 구순 구개열 같은 그런 선천성 기형 그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릴 때 이제 턱뼈 같은 게 부러지는 그런 좀 사고로 인한 부종교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부종교합이 발생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와. 네. 이제 교정을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뭐 두려워할 만한 게 이를 빼는 거, 이게 발치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멀쩡한 이를 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원장님도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네. 네. 치과에서 치아를 빼는 진단을 하는 과 중에서 네. 치과 교정과에서만 유일하게 환자분들한테 문제가 없는 치아를 빼자는 권유를 드릴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환자 보호자분들은 뭐 싫죠. 당황하시고 그쵸. 네. 네. 거부감을 느끼시죠. 네. 뭐 그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마찬가지일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저희가 주치인 만큼 그 발치를 권유할 땐 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크게 오늘 두 가지의 사례에서 많이 발치를 하거든요. 그걸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라우딩이라는 건데요. 이제 네. 한국어로 총생이라고 해요. 뭐 이가 비뚤거리게 난 거를 뜻해요. 아까 제가 부종교합의 원인 중에 턱 크기와 치아 크기가 부조화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가 좀 크거나 아니면 반대로 턱이 되게 작게 태어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가 배뚤배뚤한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좀 선택하고 두 번째로 돌출입입니다. 입이 앞으로 많이 나온 환자분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발치를 안 하고선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크라우딩인 경우나 아니면 심한 부정교합일 때 발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치를 했을 때와 비발치 교정 기간일 때 어떤 차이가 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발치 교정 오늘 계속 발치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발치가 제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네. 치료 옵션인데 발치를 할 때랑 비발치를 할 때 치료 기간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길다, 어떤 게 더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르고 네. 또 치아 이동 속도가 뭐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 또 치아 이동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연령이 젊은 환자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제가 본 환자분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이를 안 빼는 규정이 조금은 더 덜 걸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이점은 이를 뺀 교정, 발치 교정의 경우엔 네. 이를 뺀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빼고 난 그 공간을 막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되고 네. 그 기간을 종합해 보면 비발치 규정보다는 발치 규정에서 3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리는 경우를 이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발치 교정은 비발치 교정에 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걸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멀쩡한 이를 빼야 한다면 정말 저도 싫을 것 같은데 아까 계속 발치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발치 때문에 교정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말고 교정 치료를 생각하고 있으면 네. 발치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정과 의사이기 전에 치과 의사로서 치아를 빼는 선택을 할 땐 그거만큼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또 신중하게 저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예, 문제가 없는 치아를 빼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할 때는 치아를 뺐을 때 예상되는 결과치가 훨씬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치과 선생님이 치아를 빼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한 번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세요. 나는 이를 빼야 돼. 나는 오늘 이 빼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이 안빠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네. 뭐 저는 발치 결정도 안 했는데 먼저 환자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진단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를 뺀다고 생각했는데 비발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절대 이 안 빼도 될 거야. 이 정도면 양호한 얼굴이야 했는데도 이를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치과에 먼저 가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발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왜 발치를 해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할지 말지 이제 원장님들도 굉장히 고민 끝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처음에 고민은 당연히 신중히 하겠지만 하고 나서는 믿어주시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애는 혹은 뭐 나는 교정을 꼭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조금 이제 궁금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실제 병원에 가보기 전에 내 스스로도 뭔가 좀 체크해 봤을 때 나는 돌출입이라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쉽게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빨간색 볼펜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코끝과 턱끝을 이은 선을 저희가 신미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입이 돌출되었다는 기준을 삼을 때 코끝과 턱끝을 이은 신미선 상에서 입술이 더 앞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돌출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끝과 턱끝을 자 같은 거나 아니면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대보면 돌출되신 분들은 입술이 많이 눌립니다. 예. 그래서 뭐 적당히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면 내가 돌출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소견들이 있습니다. 뭐 옆에서 볼 때 입이 튀어나온 거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입술이 위로도 들려 있지만 아랫입술은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오므리지 않으면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게 말 그대로 구호흡이라고 해서 입으로 숨 쉬는 거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입술이 많이 들려 있으니까 턱이 작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무턱은 아닌데도 턱이 조금 왜소해 보여서 무턱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호흡 때문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그런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들려 있다 보니까 웃을 때 저희가 치과적으로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잇몸 많이 보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입술이 들리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또 깊게 생겨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술이 들려 있다 보니까 이 입술을 다물기 위해서 항상 턱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이제 좀 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호두 모양으로 턱 근육이 긴장되는 소견을 보이는 호두주름. 경우. 네, 호두주름 같은 게 턱 끝에 생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돌출입에 이어진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출입의 자가 진단법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돌출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제가 발치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치 얘기를 초반에 되게 많이 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교정과에서 제일 좀 고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발치라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다면 돌출입은 안타깝게도 발치할 확률이 사실 높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교정치료라는 거는 주관적인 안목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돌출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이 모두 다 돌출입이라고 생각할 땐 사실 발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치과에 내원해서 또 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은 돌출량이 아니다 판단될 땐 발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출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한 번만 언급해드리자면 그래도 좀 극명한 육안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엔 그래도 60%에서 70% 정도는 제 경험상 발치를 하는 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양한 교정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이에 철기를 깔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은색깔 그 브라켓이라고 하는 교정 장치를 붙이는 게 다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투명 교정도 있고요. 뭐 치아 안쪽에 붙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교정 장치가 예전에는 이제 심미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투명한 색깔, 안으로 붙이는 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아졌죠. 원장님 그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있나요?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크게 교정 장치는 고정식 교정 장치와 가철성 교정 장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식 교정 장치는 브라켓, 철사, 아까 철길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치아에 고정해서 교정력을 발생하는 장치고요. 가철성 교정 장치라고 하면 입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고정식 이제 교정 장치를 먼저 설명드리면 화면의 왼쪽 위에 메탈 브라켓이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이제 치아에 개개 치아 하나하나에 철사를 통해서 힘을 주는 메탈 브라켓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이 메탈은 금속이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웃을 때 별로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라믹 브라켓이라는 게 이제 세라믹은 도자기를 뜻하는데 도자기 브라켓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교정을 하는데 조금은 이뻐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오다가 마지막에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게 개발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메탈 브라켓이랑 세라믹 브라켓 같은 경우엔 철사와 브라켓 사이를 작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결찰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찰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생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가끔씩 결찰이 이렇게 삐져나오면 뭐 입술에 찔려서 상처도 나고 불편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간편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치과 의사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 좀 편해질 수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저 브라켓에 보시면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딱 하면서 클립을 열어주고 철사를 넣고 클립을 닫아주는 이런 심플한 과정으로 그렇게 만든 거를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철성 교정 장치도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첫 번째로 성장 조절용 교정 장치가 있어요. 주걱턱 같은 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가 브라켓 같은 거를 붙이기에는 좀 이제 뭐 행동 조절 같은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리니까 그런 경우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주걱턱이나 아니면 무턱 같은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껴주는 장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철성 장치 중에서는 투명 교정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교정 장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죠. 저 장치를 낀 순간에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교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장치를 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교정 장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핫한 투명 교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20대 여자 환자분인데요. 앞니가 엄청 많이 삐뚤거린 정도는 아닌데 좀 살짝 삐뚤거리다는 주소로 오신 환자분이에요. 투명 규정도 일부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디지털 규정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본을 뜬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저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추출해내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규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동영상이 재생이 하나 될 건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치아가 바르게 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바르게 펴지는 과정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페트병, 이제 뭐 이런 음료수 같은 거 드실 때 사용하는 페트병 같은 소재로 네. 저 틀에 맞춰서 교정 장치를 찍어내요. 그러면 그 페트병 같은 소재의 투명한 장치를 단계별로 계속 입안에 껴주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동영상이 재생하듯이 이렇게 치아가 반듯하게 배열됩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한순간 한순간 가는 걸 한 달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이 다 끝난 모습의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지막에 처음에 좀 삐뚤거리던 게 이 교정 기간은 한 1년이 안 걸렸거든요. 한 10개월 정도에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다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브라켓 교정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효과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는 건가요? 효과적인 면에서 차이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도 발치 교정.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도 이를 안 빼고 한 교정이지 않습니까? 이를 뺀 교정의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 한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 교정의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조금 네. 적합하지 아직까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투명 교정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하지만 만능인 것은 아니고요. 뭐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는 치아 교정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지 오늘에서야 알게 그쵸. 됐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교정을 뭐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식사가 힘들어서 저작의 기능을 회복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목적에서 이제 치아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최용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